겁니다. 자, 책의 페이지로는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좀 알아야 되는 거는 20 몇 쪽이고 몇 쪽이라고 그랬죠 제가? 26입니까? 그 26쪽부터 해가지고 좀 읽어놔야 한 29쪽까지 좀 읽어놔야지 그 다음에 30쪽부터 36쪽까지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됐어요? 지금 현재 업로드 되어 있는 내용은 어디까지 되어 있냐 하면 공식적으로는 29쪽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28, 29쪽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가장 큰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됐어요? 즉 28, 29쪽에 28쪽에 그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쪽에 29쪽에 우주의 시작과 진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느냐. 일단 스타트 지점은 얼마로 잡아라? 약 얼마? 거기 보면 137억 년 전을 우주 나이 빵으로 잡고 시작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번 중간고사 때는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반드시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됐어요? 전체 흐름을 위해서는.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 그냥 각자 봐주는 거 그냥 그거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전체 흐름이 연결되는 걸로 하면은 아마 공부하는 데는 훨씬 더 쓸데없이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137억 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해서 거기 보면 연표가 밑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모든 것을 만들어낸 3분, 약 38만 년 후, 약 7억 년 후, 약 137억 년 후, 현재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있습니까? 여기에서 기억하실 점은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냐면 과정상으로 봤을 때는 뭐로 봤을 때는? 과정상으로 봤을 때는 38만 년 후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고? 38만 년 됐을 때 우주 나이가 38만 년 되기 이전과 이후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하나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가장 큰 거는 이겁니다. 현재 우주에 퍼져 있는 모든 물질들은 기본 입자가 뭐고? 너무 깊게 들어갔다. 입자, 반입자 찾으려고 그러면은 온 힘을 다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그냥 간단히, 쿼크도 보려고 하면 뒤진다니까. 온 힘을 다해가 봐야 되잖아. 입자 가속기 돌려가지고 부딪히게 해야 되죠. 그래야 겨우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화학적으로 그냥 훅 보면 보이는 거. 어디까지? 그 원자.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38만 년이, 우주 나이 38만 년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38만 년부터 어쨌든 지금까지는 기본 입자가 뭐로 존재하고 있다? 원자 상태가 드디어 등장해서 쭉 유지되고 있다. 됐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억지로 막 온 힘을 다 줘야만 찾을 수 있는 입자들 있죠. 원자 빠개니까 원자 핵이 있는데 그거 안에 보니까 양성자, 중성자 있잖아. 네.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지만은 양성자, 중성자를 기어코 빠개가지고 봤더니 안에 뭐 들어있더라? 쿼크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맞아요? 즉 그거는 우주 초기 상태일 때의 입자입니다. 뭐라고? 우주 초기 상태일 때 입자는 38만 년 이전에 우주에 주로 존재하고 있었다. 됐습니까? 됐나요? 또 하나. 38만 년 이전에는 지금은 잘 들어요. 빛과 물질이 섞여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같이 공존은 하지만 빈 공간 사이사이에 물질, 그러니까 진공인 공간이 있나 없나? 우주에. 지금 얘기한 게 물질이 놓여지지 않은 빈 공간도 있나 없나? 있어요. 있어요. 됐냐? 네. 근데 그곳에는 물질은 없지만 뭐는 갈 수 있다. 빛은 갈 수 있지. 맞아? 그러니까 빛이 물질이 놓여지지 않은 모든 곳으로 쫙쫙 퍼져나가는 수 있다. 즉 빛이 굳이 중간에 뭐 이렇게 물질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됐어요. 네. 근데 38만 년이 되기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빛과 물질이 섞여 있어가지고 빛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제 쭉 설명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주론 중에서도 우리는 현재 무슨 이론에 기반해서 얘기하고 있다?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됐습니까? 빅뱅 이론이 가장 크게 지지받을 수 있었던 것 중에는 초창기에 얘기했던 우주 팽창이 된다는 걸 누가 증명했기 때문이다. 허블이 했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30쪽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이론에 근거해서 우주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지?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빅뱅이 제일 맞는 것 같아 라고 했는 거잖아. 맞아?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생판 처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를 물어보겠습니까? 빅뱅이 맞는 것 같아. 빅뱅 이론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듣고 있는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증거대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이제 빅뱅 이론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험 포인트가 바로 증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빅뱅 이론에 대한 증거가 크게 두 가지로만 정리됩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니? 제목만, 내가 이해는 못하더라도 제목만 알고 있으면 시험 치는 데는 어떻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됐냐? 근데 간혹 그 두 문장으로 정리됐잖아요. 맞아요. 문장 두 개짜리인데 우리나라 말은요. 문장을 풀어 헤칠 수가 있죠. 동의어, 다이어 이런 거 써가지고 맞아요. 쭉 풀어 헤치면 기존에 있던 그 문장과 풀어 헤친 문장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증거 중에 몇 가지 증거 중에 두 가지 증거 중에 첫 번째 거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하는 것이 이번 촬영의 목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번 수업의 목적이기도 하고. 알겠어요? 일단 기본적인 것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 목표가 뭐라고요? 뭐 하자? 뭐에 대한 내용을 하자는 거야, 지금. 그렇죠? 빅뱅 이론의 증거가 뭐냐? 그래서 뭐 크게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죠? 그 빅뱅 이론의 증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억수로 간단한 문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 형태로 얘기해보면 외우기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 수소 질량 비와 그 다음에 헬륨 질량 비를 내가 뭐 했더니 조사했더니 됐어요? 빅뱅 이론으로 봤을 때 뭐로 봤을 때? 그래서 즉 이론상 예측값이 있었단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이거죠.
빅뱅 이론이 정확하게 맞다 치고, 알겠나? 맞다 치고 수소하고 헬륨이 도대체 몇 개 있고 질량이 얼만큼 될까를 계산한 거예요. 뭐 했다고? 예측하고 계산했단 말이야. 그럼 실제 값이 아니야. 실제 값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실제 뭐 한 값하고 관측한 값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다? 만족하더라 이 말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요 말이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우주 배경 복사. 말 자체는 좀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빈 공간으로 퍼져나간, 뭐라고? 빈 공간으로 퍼져나간 빛이 그 공간에서 다시 방출하는 빛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밤하늘을 보잖아. 그럼 별이 있는 공간도 있고 없는 공간도 있겠지, 맞아? 그러면 우주라는 것을 전부 등방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동그랗다고 생각했을 때, 원래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실 등방하다라는 거는 동그란 걸 굳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모든 게 동일하다고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주 공간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을 거다? 온도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주는 계속 뭐 해왔지? 팽창해 왔다라는 이 모든 이론에 근거 놓고 보면 초반에는 온도가 어땠을까? 빵 터질 때는 온도가 높았을 텐데 그 이후부터 팽창할 때는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는요 멀어지고 충돌할 확률도 떨어지죠. 대부분의 열 에너지는 충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충돌 횟수도 어떻게 되고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가 팽창되는 비율, 팽창률을 알면 뭐가 떨어지는 비율도 알 수 있겠다. 온도가 떨어지는 비율도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보통 뭐냐면 이게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도. 근데 대부분 온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뭐라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도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이론상에 뭐가 있었는데 예측값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하고 관측값하고 어떻더라? 거의 맞아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비율은 뭐 그렇게까지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알겠어요? 질량비는 3대 1입니다. 얼마? 됐어요? 그 다음에 요 우주 배경 복사를 결정짓는 온도는 2.7 켈빈입니다. 뭐라고요? 2.7 켈빈. 또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참고. 그 온도 개념 있죠. 온도. 맞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섭씨 온도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도씨라고 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과학 이론에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K라고 쓰고요. 뭐라고 쓰고? K라고 쓰고 읽기는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뭐라고 읽는다고? 켈빈. 그래서 이걸 섭씨 온도, 이거를 절대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K는 켈빈은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거예요. 됐니? 하나 물어볼게. 섭씨 온도가 10도입니다. 얼마? 10도요. 절대 온도로는 283 켈빈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주가 팽창해서 지금까지 쭉 팽창해왔다고 봤을 때 예측된 값이 얼마였냐면 3 켈빈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우주가 빵 터졌을 때 되게 뜨거웠겠지. 맞아? 점차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쭉 쉬고 오는데 38만 년쯤 됐을 때는 3000 켈빈 정도 되고 쭉 와서 지금 137억 년 지났잖아. 그지? 지금은 대략 한 3 켈빈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우주 배경에 우주 공간에 비어있는 공간에서 실제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딱 몇 도에서 약 2.7 켈빈 정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2.7과 3은 뭐 대략적으로 어떻다? 예상치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수소 질량과 헬륨 질량에 대한 이야기. 요거부터 좀 하겠습니다. 됐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말로 좀 설명합니다. 됐습니까? 책에도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만, 이거예요. 우주가 빵 터지고 나서 처음에 이제 고온의 고밀도잖아. 맞아? 그 상황일 때 이제 쿼크하고 쿼크끼리 이제 합쳐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쿼크가 만들어질 동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쌍생성, 쌍소멸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입자, 반입자 이런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우주는 반입자의 개수보다는 누가 많았냐 하면 입자의 개수가 많았어요. 됐어요? 그런데 초창기의 그 고온인 상황에서 입자, 반입자 막 생기다가 쿼크도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 38만 년 이전에는 빛과 물질이 꽉 혼합된 상태라는 것은 온도가 그만큼 어떻다? 대단히 높았다. 그리고 가까이 놓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걔네들이 일단 거리는 아직 충분히 가까운데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쓱 낮아지는 거예요. 뭐라고? 온도가 쓱 낮아지니까 걔네들 사이에 강한 핵력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쿼크 사이에. 그래서 쿼크는 사실 입자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저끼리 전기가 같은 극이면 서로 뭐한다? 밀어내는데 그걸 이겨내는 힘을 우리가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뭐 어쨌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야. 됐냐? 그래서 쿼크가 합쳐져서 3개씩 합쳐져 가지고 뭐하고 뭘 만들어냈는데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드디어 만들어냈을 때는 양성자하고 중성자 개수가 비슷했어요. 뭐라고? 비슷했다고 봅니다. 됐냐? 온도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양성자가 또 뭘로도 바뀌고 중성자로도 바뀌고 중성자가 다시 뭐 양성자로도 바뀌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어느 게 더 쉬울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는 게 쉬울까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게 쉬울까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한 개당 가지는 질량이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누가 살짝 크다? 중성자가 좀 크거든. 그럼 원래 큰 놈이 되는 게 어려워요. 큰 놈은 지가 질량 일부 띠내고 변신하면 되지만, 맞아요? 질량이 작은 놈은 다시 그 어떤 질량, 일정 질량만큼을 갖다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처음으로 탁 만들어졌을 때 당시의 온도는 양성자가 중성자로도 변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도 변하는 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개수가 어땠다? 비슷비슷했어요. 됐니? 비슷비슷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자꾸 어떻게 돼?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일정 시점에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거는 가능한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는 거는 잘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의 우주에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가 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 됐습니까? 그 비율이 얼마였다? 7대1 혹은 8대1. 그게 한 7대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라고요? 그러면 이 말이에요. 보세요. 양성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양성자의 수입니다. 뭐라고요? 양성자 수 대 중성자 수가 대략 얼마쯤 된다고? 7대1 정도 된다고 된 거야. 됐니? 요런 거 누구의 비율인지는 좀 시험에서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내가 이런 물어볼까? 양성자 질량 대 중성자 질량은요? 한 개씩. 몇 개씩? 양성자 한 개, 중성자 한 개 하면은 얼마? 1836대 1836. 대략 1대1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얼마?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 됐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잘 들어. 요거 두 개 합치면
더 이상의 중성자로의 변환이 없었다 라고 하면은 총 양성자 총 질량 대 중성자 총 질량 비율은 얼마? 한 개당 1대1 맞아요? 개수는 7대1 그럼 얼마? 7대1 질량비도 7대1 되는 거죠. 됐어요? 됐나?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 또 참고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요것만 기억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봐봐. 여러분 일반적인 수소 원자핵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양성자 몇 개? 양성자 1개. 중성자는요? 없어요. 조심해야지. 알았어요? 대부분 원자핵은 뭐하고 뭐가 섞여 있다?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섞여 있는데 수소는 양성자 1개만 있으면 그게 뭐다? 수소 원자핵 취급을 받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2번인 누구?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몇 개요? 양성자 2개에 중성자 몇 개? 2개 되겠습니다. 평균적인 걸로 봤을 때. 뭐라고? 평균적인 걸로 봤을 때. 됐어요? 그러면 초창기에 가지고 있던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7대1이래. 맞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바꿔도 되나? 14대2로 바꿔도 돼요? 맞아요? 그럼 잘 들어. 드디어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많이 만들 수 있나? 자, 그러면 양성자 몇 개 빼내고 2개 빼내고 중성자 몇 개 빼내고 2개 빼내면 자, 이렇게 되면 잘 봐라. 수소 원자핵은 몇 개고 남는 게 얼마지? 2개 헬륨 원자핵 쓰는데 나오고 나면 12 남죠? 그때 동안에 헬륨 원자핵은 얼마 된다? 몇 개 만들어졌다? 헬륨 원자핵은 여기서 2개 빼고 여기서 2개 뺐으니까 2개니까 1개 만들어진 거지. 맞아? 즉 우주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수소와 헬륨은 다시 뭐라고? 우주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수소와 헬륨이 지금까지 거의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한꺼번에 수소하고 헬륨이 거의 대부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이 수소하고 헬륨이기 때문이에요. 됐어요? 다만 지구에는 헬륨이 좀 개수가 적습니다. 됐냐? 그러면 초창기에 만들어졌는 놈이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 선생님 전에 어디서 들어보니까 우리 1강일 때 별이 만들어지면 대부분 수소 핵융합이라는 주 계열성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우주 전체 질량으로 보면 별거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네. 우주 빅뱅 초창기 이후부터 해가지고 우주 역사 속에서 빅뱅만큼 뜨거웠던 시기가 있다 없다? 그럼 이 말이에요. 수소하고 헬륨을 만들어낼 정도였던 그 환경이 다시는 안 만들어졌지. 그 말은 초창기에 수소 헬륨 만들었던 게 지금도 어떻게 돼야 된다? 그 비율은 유지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 말이네. 지금껏 거의 탄생하고 난 다음에 수소하고 헬륨의 거의 비율이 변화 없다면 예측된 값은 관측된 값과 어떠면 같을 것 같으면은 그것이 무슨 이론에 의한 거다? 빅뱅 이론에 의한 것이 맞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부터 할게요. 뭐라고? 그러면 수소 핵의 숫자 대 헬륨 핵의 숫자 비율은 얼마? 이거는 12대 1이죠. 맞아요? 그럼 아까 양성자 1개 질량과 중성자 1개 질량으로 보자면 현재 남아있어야 되는
수소 핵의 총 질량과 헬륨 핵의 총 질량은 수소는 어차피 얼마? 10이 되는 거 맞아요? 에다가 헬륨액 한 개는 몇 개? 4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얼마? 현재 우주를 조사해 보니까 수소 질량과 총 질량과 헬륨 총 질량의 비율이 얼마쯤 되더라? 됐어요? 맞아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별 내용은 없어. 알았어. 따라서 무슨 이론이 맞겠구나? 빅뱅 이론이 맞겠구나. 됐어요? 시험 대비용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봐라. 빅뱅 이론이 맞는 것 같으니까 증거가 뭐냐? 그럼 요거 두 가지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수소 질량비하고 헬륨 질량비가 얼마다? 결국 3대 1이다 이 말이야. 됐냐? 주의해라. 무슨 비라고? 질량비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게 내가 뭔지는 몰라도 어떤 특정 온도에서 나오는 우주 공간에서 내뿜는 어떤 에너지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우주가 계속 팽창해 왔으니까 뭐 했으니까? 팽창해 왔으니까 초창기보다는 지금이 식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점차. 맞냐?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예측한 값이 얼마였는데 한 3켈빈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조사해보니까 얼마쯤 되더라? 2.7켈빈으로 예측값하고 어떻더라? 맞아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빅뱅 이론이 맞더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에서 수소 질량과 헬륨 질량비에 대한 걸 갖다가 왜 3대 1인지에 대해서 쭉 훑어서 내려온 게 요거예요. 됐니? 주의하실 점은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요 내용에서 좀 괴롭히는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를 물어볼 수도 있고 뭔가 숫자의 비율을 물어볼 수도 있고 맞아요. 뭐의 비율로 물어볼 수도 있다. 질량에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한 개씩 비교했느냐 뭐라고? 한 개씩 비교했느냐 아니면 총 질량비가 얼마냐? 됐습니까? 그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 하나 물어볼까? 수소 원자핵 1개 대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비는 1대4 됐어요. 현존하고 있는 수소의 총 질량과 현존하고 있는 헬륨의 총 질량의 비율은 예측값이나 관측값이나 얼마다? 3대 1 됐어요. 그 다음에 현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주총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수소 원자핵의 총 개수와 헬륨 원자핵의 총 개수 비는 얼마다? 12대 1이다.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자체가 별로 어려운 것도 없는데 학생들이 아씨 뭐 이런 복잡한 거 이래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냐? 여러분들은 오늘 첫 번째 증거인 요 내용만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